네, 안녕하세요. 암벽정리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은 예습할 때 보거나 아니면 복습할 때 암기할 때 암기용으로 그러니까 암기장으로 사용을 하세요. 암벽정리는. 그리고 암기장으로 한 다음에 여기 배운 것들에서 어떻게 이제 집어넣는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회차인데요. 다 이걸 다 보는 게 아니고 1기하고 2기 두 번에 걸쳐서 이거 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건너뛰기도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2차 사례이기 때문에 2차는 이제 사례 쓰기잖아요. 이 사례형 쓰기는 내가 이해한 바를 내가 이해한 바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 법학은 절대 아니고 조문 베끼기 그다음에 판례 베끼기예요. 판례 베끼기, 조문 베끼기, 판례 베끼기예요. 2차는 완벽하게. 그래서 베끼어야 되는데 조문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판례는 베껴야 되는데 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단 논법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모든 글쓰기는 대전제 그 다음에 전제 상황 그 다음에 소전제 판단하는 마지막 결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대전제는 조문이에요. 적용되는 조문이거나 아니면 if should로 이루어지는 정언 명령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 묻는 문제죠. 이제 묻는 문제인데 이 묻는 문제를 통과를 하면 주어진 사례를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사례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사례를 통과하는 건 노동법이요. 실체법은 사례를 탑다운으로 읽어가면서 그 상황을 내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 소송법은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위에서 주어진 건 그냥 이러이러한 거야라고 그냥 그 뭘 물어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든 상황 구성이에요.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 조문은 명사들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명사들. 그러면 소전제는 명사 1, 명사 2, 명사 3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이제 명사들이 저기. 그럼 명사들이 있으면 그 중에 이 묻는 문제를 통과했더니 이거는 문제 안 되네. 요것도 문제 안 되네. 요거는 문제가 되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어져 있는 사례 안에서 언급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주장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 주장 입증에 실패하면 이 사례를 구성할 때, 이 안에서 사례를 구성할 때 언급이 없어요. 사례 문제 안에서. 또 하나는 주어져 있는 사례 자체로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예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요것만 이제 해결하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인지 여부로 요것만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판례. 여기서 이제 판례가 필요하고, 사안의 경우, 요걸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한 다음에, 그럼 이 사안의 경우를 봤더니, 이제 맞다, 해당한다. 그러면 대전제가 얘기하고 있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대전제에서 말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이 소전제들은 법학에서는 요건이라 그래요. 소전제는 법률 요건. 이걸 법학에서는 요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결론은 효과예요. 효과. 소전제들은 다 요건이에요. 요건. 이게 요건이고 이게 효과예요. 그래서 소전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3단 논법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예요. 요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를 뭐냐면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사안포섭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포섭. 뭐뭐 인지 여부인데 인지 여부를 판례 입각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기다 아니다라 하는 포섭. 그래서 이제 대전소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대전소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목차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목차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된다. 문제 된다까지가 로마자 1번 문제의 소재예요. 여기까지가 문제의 소재. 그다음에 이제 문제 되는 여부는 이제 로마자 2번. 뭐뭐인지 여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결론은 로마자 3번. 그래서 설문 해결.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는 설문 해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쉬운 거예요. 법학 답안 쓰기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글쓰기예요. 제일 쉬운 글쓰기. 근데 우리가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 특히나 이제 사회과학을 하고 이제 인문학을 하고 그다음에 뭐 경영, 경제 이런 그다음에 정치학 이런 공부를 하시고 이제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뭘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단어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이 추구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현상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개념이라는 게. 그 이면의 현상들을 나는 캐치해내고 있어요. 요거를 내가 거기에 적합한 또 다른 용어로 또 다른 조어 능력으로 표현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근데 법학은 그렇게 하면 꽈락이에요. 이제 그 불일치, 그런 글쓰기, 사고의 불일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속으면서 이 법학은 너무 어렵다고 무슨 뜬구름 잡기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학은 그게 아니고 법학은 그냥 이면에 있는 그 현실을 캐치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단어 안으로 그게 들어올 수 있을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소송법이나 행정법이 행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통지하기 위한 건데 이 통지하기 위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서론이었고 3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부터 이 순서 그대로 할 거예요. 이 순서 그대로. 3페이지 가면 행정소송의 한계 있죠. 이 행정소송의 한계는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다 소장 쓰기예요. 소장 쓰기. 지금부터 배우는 건 소장 쓰기인데요. 소장,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1번, 뭐뭐를 뭐뭐한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 2번,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뭐 무슨 법원 기준 이거 암벽 정리 시간에 암기하라 그랬죠. 이거 암기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걸까? 요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 표현이 있으면은 항고소송이라 그래요. 대한민국에 소송이 많아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대한민국에는 소송이 크게 4개가 있어요. 4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그런데 그 많은 소송 중에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 소장은 행정소송법 4조에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밖에 없어요. 행정소송법 4조에 있는 소장을 쓸 때는 꼭 이 표현을 넣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법원에 라운드 테이블 가면은 다 있어요. 이런 소장이 다 별도. 근데 거기서 나는 취소소송 써야지, 항고소송 써야지 하면 이 소장을 이제 거기서 이제 빼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우리 행정소법 3조에 보면은 행정소송의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나오죠. 행정소송의 종류 법전은 맨 뒤에 있죠. 맨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행정소송의 종류 보면은 이제 1호가 항고소송, 2호가 당사자 소송, 3호가 기관소송, 4호가 민중소송이죠. 그죠? 그 중에 3호하고 4호는 행정소송법 45조로 가면은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뭐 한다는 거예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의 하나의 재결서 이렇게 나왔죠. 그걸 법정주의라 하니까 한계론이 없어요. 정해놨기 때문에 굳이 한계론을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 된다고 땅땅땅땅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법 189조부터 192조 사이에 있고요. 거기에 어느 경우에 기관소송이 이루어지고 어느 경우에 누가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장이 원고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다음에 민중소송은 지방자치법 28조에 있어요. 거기에 주민소송이라고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이렇게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노동법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노사관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관소송 시험 문제 못 내요 절대로. 그다음에 기관소송, 민중소송 시험 문제 못 내요 45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만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시험 문제 내는데 특히 당사자소송에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내고 있잖아요 지금.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공인노무사에서. 저 왜 거기서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거기서 내고 있어요. 워낙 앞에서 이제 잘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쪽에서 시험 문제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소송의 한계로는 결국은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법정주의 때문에 그 한계성을 논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결국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이 표현이 없으면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 표현이 없으면 민사소송이자 당사자 소송이 돼요. 이 표현이 없어지면 민사소송이 될 수도 있고 당사자 소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민사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성질이 동일해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성질이 동일해요. 다만 그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네. 그러면 민사소송이라 그러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공법이네. 그러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요. 그다음에 그러면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여편이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과 당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라 그래가지고 원고가 다 정해요. 소송의 형식을. 소송의 종류를 원고가 다 정해. 세상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송 형식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민사소송은 근데 문제는 당사자 소송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론이 없어요. 무한대. 당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무한대예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의 한계론은 결국 말은 이렇게 써놓고 뭐의 한계론이에요? 항고소송의 한계론이란 말이죠. 기껏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써놓고는 알고 봤더니 항고소송의 한계예요. 그럼 항고소송의 한계는 어디에 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송을 가르는 게 이거밖에 없다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4조의 문제죠. 4조. 행정법 제4조에 하면 이론은 여기다가 취소한다라고 쓰세요. 행정법 4조 2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여기다 쓰세요. 이 뒷부분에 수로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를 정해놨어요. 4조에서. 그 다음에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라고 여기다 쓰세요. 그럼 여기는 뭘 쓸까? 여기는 뭐 쓸까? 그랬더니 19조에 있어요. 19조. 그죠? 19조에 있어요. 취소한다고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19조에 처분 플러스 재결을 써. 여기다.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을 취소한다.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어떻게 써야 돼? 38조 1항. 38조 1항에 갔더니 19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때도 가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네. 그 다음에 38조 2항에 가면 거기도 19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분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쓰라는 거네. 느낌이 오시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자, 그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한계론으로 가는데 첫 번째 한계론은 뭐냐면 페이지 5페이지요. 5페이지 한계론이에요. 5페이지인데 이거는 50점짜리죠. 50점짜리니까 요거는 너무 크니까 넘어갈게요. 자, 7페이지 한계론 볼게요. 7페이지 한계론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쪽 부분의 한계론을 먼저 볼게요. 자, 바텀업이라고 했어요. 바텀업.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A광역시 B구청장은 관내 개발제한 구역 내 소재한 간선도로 비워내 주유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B구 개발제한 구역 내 주유소 배치 계획 변경 고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접하지도 못하는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탑다운 읽으라면 여기서부터 벌써 졸려요. 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뇌가 안 돌아가 절대. 그러니까 이거 읽다가 이게 뭐야? 개발제한 구역은 또 뭐고, 간선도로는 또 뭐고, 그 다음에 배치 계획 변경 고시.
공고, 미치고 팔짝 뛸 얘기 들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바텀업. 맨 마지막만 보세요.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이 뭐냐면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맨 마지막 묻는 문제가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밑에 청구 취지 나왔죠. 이제 이거 물어봤잖아요. 청구 취지. 지금 이걸로만 내놨잖아요. 지금 청구 취지 1번이 피고는 소의 을에게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더니 사조를 봤더니 취소한다, 무혐의를 확인한다, 부자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것만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지금 묻는 문제가 말하는 소송이 도대체 무슨 소송이냐라는 그 소송의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소송의 정의를 내려줬더니 어라리어 4조에 있는 각호 1호, 2호, 3호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송이네. 그렇다면 요거와 관련해서 과연 허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열거주의로 보면 허용이 안 될 것이고 이거는 대표적인 소송을 법에다가 놔둔 예시에 불과해 라면은 당연히 허용이 되죠. 그죠? 대표적인 소송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 세 개를 예시한 거야. 그러면은 허용이 될 것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요것만 허용해. 그럼 열거주의로 가면은 허용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조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사조를 바라보는 시각.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수님들의 통설은 예시예요. 교수님들의 통설은 예시예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열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의 소재 이제 들어갈게요. 대전제. 이제 대전제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이제 행정성법 3조 및 4조 대전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죠. 뭐 법률 조문 적용되는 조문. 그래서 3조와 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도당행소송, 부작위방해소송이 있다. 대전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의 종류를 정의를 내려주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갑의 제기한 소송 형식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미리 저지하죠.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리 저지하는 걸 목적으로 장래에 있을 특정한 행정행위 발동에 대한 방지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나 이거 다 여기 어려워. 그러면 갑의 제기한 소송 형식은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앞에 있는 게 너무 어려워 말이. 그러면은 그거 안 써도 돼요. 그 안 써도 좀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소송의 종류가 뭔지는 내가 정확하게 평가만 해내면 돼요. 그 대신 이 평가를 하기 위하여 내 머릿속에는 위법한 행정작용을 미리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장래에 있을 특정한 행정의 발동에 대한 방지를 청구하는 소송이야 라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라고 간주를 해줘요. 이 갑의 제기한 소송 형식은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이렇게 쓰는 순간 그거 간주를 해주세요 채점자가. 그런데 간주를 안 해주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간주해 주죠. 그 다음에 묻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전제 상황이 이제 그 전제 상황이 예방적 금지 소송을 했는데 전제 상황인데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뭐와 관련하여. 자, 묻는 문제. 이러한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그런 다음에 이 대전제를 끌고 오는 거죠. 이제 소전제를 빼내야 되니까. 와 관련하여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지 문제인다.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행정법원의 권한에는 항고소송, 당사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행정법원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소송 권한.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을까? 사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뺐어요. 뭐뭐와 관련해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1번 문제의 소재예요. 문제의 소재 안에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대전제, 전제 상황, 그 다음에 소전제, 문제된다는 거 빼내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이 순서대로 항상 쓰시면 돼요. 문제의 소재를.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면 뭐뭐인지 문제된다요. 언제나. 여기서 문제를 빼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문제 빼낼 때는 뭐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리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인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인지를 검토한다. 그래서 가를 이런 조사를 붙이는데 붙이시면 안 돼요. 이 인지 자체가 조사예요. 인지 이 자체가 조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주격 조사일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일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뭐뭐인지가 문제된다가 아니에요. 혹은 뭐뭐인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뭐뭐인지. 그다음에 인지가 뭐뭐인지가 목차로 빠질 때는 이 문제된다를 여부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부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부는 yes or no예요. 영어 한자로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 여자가 이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받아들인다. 부자라는 것은 거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자가. 그러니까 yes or no예요. 이게 yes or no.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지 문제다. 자, 이 문제의 소재에서 첫 번째 대전제는 보고 베끼잖아요. 지금.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 뭘 보고 베끼느냐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비치법전을 보고 베낄 거니까. 그 다음에 보고 베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어진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러한 소송, 청구 취지 1번의 소송을 무슨 소송이라 할까?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 한다. 청구 취지 1번을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쓰면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학습으로 이거는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전제와 이제 이 전제 상황, 주어져 있는 전제 상황을 딱 봤더니 그렇다면 묻는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마지막 바텀업에서 마지막 바텀에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러한 소송을 바꿔주면 되죠.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지 문제된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수행하는 소송 형식이 되냐는 거죠.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 권한에 속하는지 문제된다면 여부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부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 사안의 경우에 원래 판례 사안의 경우 이게 이걸로 끝장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장이에요. 이게 끝판왕이에요. 그냥 여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오늘 지금 시험 보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이 변호사 이제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로스쿨 나온 친구들이 어제부터 지금 앞으로 4일 동안 이제 시험을 봐요. 어제 봤고 또 오늘 보는데 이때 안에서 항상 이렇게 써요. 판례 사례형. 그 친구도 사례형을 쓸 때 판례 사례형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시험을 제한 나머지 이제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5급 공채, 법원행시, 그 다음에 입법고시 이런 데서는 이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기를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공부하는 게. 변호사 시험 하는 친구들은 훨씬 지금 공부하기 쉬워요. 그냥 판례 사는 경우로 하고 판례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 친구들. 근데 여러분들은 학설도 외워야 돼요. 학설도.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주제에서는 학설을 꼭 쓰셔야 되는데 학판검사 이거 아니면 판사 혹은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이 둘 중에 하나로 쓰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꼭 이렇게 쓰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것도 학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시험 문제는 학판검사로 써요. 여기는 학판검사를 씁니다. 그래서 학설, 판례, 검토 및 소결, 검토 및 사안의 경우 혹은 검토 및 소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학설을 볼게요. 이제 형열, 실, 예, 일미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완벽 정리해서 외웠던 두 문자 여기다가 이제 미친 듯이 쏟아붓는 거예요.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컨트롤 C에서 완벽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전달했던 내용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인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거 쓸 때 이거 답안 쓸 때 그냥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학설. 자, 동법 제4조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열거 규정으로 보는 시각은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라는 그 판단의 근저에 깔려 있는 철학이 뭐냐면 형식적 권력 분립이다. 형식적 권력 분립이죠. 그 다음에 예시 규정으로 보는 이면에 깔려 있는 철학적 배경은 실질적 권력 분립이죠. 그 다음에 처분 요건이 이리적이며 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고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죠. 판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준공차 할사는 아니다는 내용의 부작위로 가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면 부적법하다. 그죠? 이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죠. 여기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란다. 이게 1971번이죠. 판례가 지금 보고 있는 1971번은 이렇게 쓴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여기서 피신준 내부 원청 이렇게 오라고 했죠. 피신준 내부 원청. 그대로 여기다 다시 씁니다. 검토에서는 이제 행절법, 항사통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죠. 소송법은 무조건 절차법이에요. 소송법은 무조건 절차법이에요. 근데 절차법은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법정주의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제형법정주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형법정주의인데 제형법정주의만 법정주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차법정주의, 형식법정주의, 그다음에 조직권한법정주의, 법정주의가 꽤 많습니다. 물권법정주의, 민법에서 물권법정주의도 있어요. 그다음에 가족상도 법정주의예요. 가족상 법정주의. 이런 것들 다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나라의 법정주의가 굉장히 많은데 소송법은 절차법이어서 법정주의가 적용되죠. 법에 정한 대로 해라. 두 번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후적 통제, 항사통, 사후적 통제죠. 그러니까 사후적 통제라는 건 뭐냐면 행정청의 판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행정청의 판단이 있어야만 되는데 판단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음해소송은 준공 처분을 한다라는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전에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항고소송이 아니죠. 자, 항고자 가르쳐 드렸죠. 항고가 뭔지. 그죠? 이 고라는 것은 공권적 결정이라고 그랬죠? 공권적 결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권적 결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대표적 공권적 결정이 행정청이 내리는 공권적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이 내리는 공권적 결정이 있어요. 지금 법원 판사님이 내리는 공권적 결정,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검사가 내리는 공권적 결정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공권적 결정이에요. 이게요. 실제 문제되는. 그런데 행정청이 내리는 공권적 결정 중에 처분은 뭐로 해라? 항고 소송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법원이 내리는 공권적 결정은 대표적인 게 우리 행정소송법 23조 집행정지. 이 공권적 결정이에요. 집행정지 대표적인 거. 여기에 대해서는 공권적 결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 그거 못 받아주겠어. 항의라는 건 못 받아주겠다 이런 거죠. 나는 그거 못 받아 이러죠. 그러니까 이 처분이 나왔을 때 나 그거 못 받아. 항고소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나 못 받겠어. 집행정지 기각 나 그거 말도 안 돼. 그러면 즉시 항고라 그래요. 이리 와서 이렇게 같은 항고인데 이렇게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요거 검사가 하는 것은 이제 불기소 처분 있죠. 기소 불기소. 이 불기소 처분이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의 상대방은 있잖아요. 피의자가 아니에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겠다. 그거 피의자한테 내린 처분이 아니에요. 검사의 기소 불기소는 국가를 향한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 형벌권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하여 검사가 이 친구는 피해자인데 굳이 범죄를 일어나게 처벌할 정도의 그런 중대성 그런 정도의 강도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불기소할게요. 자범이에요. 한마디로 불기소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친구는 아무리 이렇게 수사를 해도 피의자인데 없네요. 범죄로 볼 만한. 이게 혐의가 없음으로 불기소 이런 게 있거든요. 혐의 없음 불기소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경미하여 불기소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 사람은 그거 전부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게 그럼 뒤에 이제 되면 이제 그게 중한 범죄로 이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처분은 처분인데 항고소송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국민한테 해야 항고소송 가는데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국가 형벌권을 향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항고인데 이거는 특별항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자를 붙이죠. 그러니까 같은 항고여도 어떤 항고냐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 이걸 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떤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법학적인 어떤 용어는 반드시 그 이면의 하나의 현상만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사회과학은요.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모델적 컨셉트, 개념들은 이렇게 큰 어떤 라운드, 스팬이라고 어려운 스팬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 영역 안에 들어오면 이 개념적 범위 안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학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특정한 현상의 하나의 용어를 네이밍해놔요. 그걸
이걸 일물일가 원칙이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 공부할 때 어떤 용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이 하나의 현상만 가리키는 거야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얘기를 자꾸 제가 왜 하냐면 어떤 개념 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공부할 때. 그럼 제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 얘기를 못해요, 상처받을까 봐.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에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확장된다고요, 사고가. 그러니까 사고의 확장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고의 확장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더니 또 안 하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경영학 두 과목이요. 경영학 두 과목은 또 사고 확장 안 하면 큰일 나요, 거기서는. 거기 일물일가가 아니고 일물일현상이에요, 그건 또. 아시겠죠? 일물일현상. 그러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영학 두 과목하고 노동법, 행정소법이라는 이 법학 과목 두 과목에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두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을 진짜 골고루 잘한다. 사고의 종합적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쪽을 잘하든가, 어느 한쪽을 조금 방어적으로 공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예요. 검토는 무조건 판례가 타당하다예요. 검토는 무조건 판례가 타당하다예요. 이걸로 검토는 언제나 끝나야 됩니다. 검토는 언제나 판례가 타당하도록 끝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 민법 이런 거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가로 열고 이견 있을 시 판례함. 답이 판례라고 하잖아요, 이미 거기서. 이미 거기서 답이 판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거기 답이 판례라고 하고 있는데 왜 사례형에서는 이견 있을 때 다른 방식으로 점수 줘요. 점수 줍니다. 점수 줘요. 그런데 점수를 만약에 이 친구가 판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면 10점을 준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런데 학설이 이제 다수설이 판례가 틀려요. 거기에 다른 방식으로 하면 10점 안 줘요. 거기는 한 6점이나 7점밖에 안 줘요. 그렇게밖에 안 줘요. 근데 빵점을 안 만든다는 게 중요해요. 거기도. 그러니까 나 되게 잘못 썼어. 그렇다 하더라도 논리의 전개가 괜찮으면 빵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경 쓰지 말고 다음 시험에서 충분히 만회해야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뒤에 가면은 거의 거기서 좌절하거든요. 친구들하고 문득 얘기하다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시험 보고 나서 문득 얘기하다가 야 근데 그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속으로 나 그렇게 안 썼는데 거기서 좌절하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점수 맞아요. 빵점 아니에요. 자 이렇게 판례가 타당합니다. 그래서 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행절법 항사통 이 논거 때문에 항사통 때문에 판례가 타당합니다. 판례가 타당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면 반드시 언급을 해야죠. 목차에 대한 판단을 언급을 해야죠. 목차가 뭐인지 여부라고 했으니까 기다 아니다를 꼭 얘기를 해줘야죠. 따라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은 은는 이가에서 이제 는으로 이제 바뀌어야죠. 은는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금지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물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한다. 자, 기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여자는 이다 뭐뭐이다 뭐뭐 아니다 이렇게 이다 아니다예요. 노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컨대 있다에 있다 여부해서 있는지 여부하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 있지 아니하다예요. 있지 아니하다예요. 여러분 판례 읽으면 황당하죠.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이 아니다. 뭐 이거 있지 아니하다가 아니다. 그건 뭐냐면 노트에 노트를 쓰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A 그리고 노트 A 그리고 노트 A에 노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주장, 반론, 재반론, 재재반론이 이런 뜻이에요. 주장 입증에서. 그래서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판례 전문이 그래. 여러분들 판결문을 읽으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셨죠? 있다의 반대말인 없다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타당하다의 반대말이 부당인데 타당하다의 반대말 부당하다 쓰시면 안 돼요. 타당하지 아니하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주장 입증의
주장과 재주장, 재재주장, 그다음에 반론, 재반론, 재재반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노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논리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판례가 사람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판례 볼 때 막 황당한 거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냐, 속하는지 여부, 속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설문의 해결은 묻는 문제 그대로 쓰는 거. 묻는 문제가 뭐냐면 갑이 비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피고는 소의 을에게 건축을 할 사람 안 된다는 청구는 소의 예방적 금지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지 않다. 됐죠? 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이번에는 이제 앞에 목적어 쓰는 지점. 자, 이 목적어 쓰는 지점. 자, 이 목적어 쓰는 건 통치행위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목적어를 쓰는 부분은 자, 3페이지에 통치행위밖에 없어요. 통치행위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적어에는 여기는 이제 그 처분청 행정청이기만 하면은 행정청의 처분이기만 하면 여기 들어오는 건데 통치행위를 쓸 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이제 이걸 풀이하냐면 바로 통치행위인지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이 생략되고 로마자 3번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판례의 태도를 모른다고 평가받아요. 자, 판례를 볼게요. 4페이지 볼게요. 판례 4페이지. 판례 4페이지 보면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 억제예요. 그러면 여기선 자, 뭘 억제한다는 거예요? 행사를 억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 사법심사권은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법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논리적으로는 쓰는 건데 우리가 그걸 억제해서 제외시킬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이론적으로 여기에 쓸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죠. 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라 해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2단계 구조를 놓치면 안 돼요. 통치행위는. 그러면 통치행위는 특히나 통치행위는 있잖아요. 국회가 하는 통치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하는 통치행위가 있는데 국회가 하는 통치행위는 헌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사법심사권의 행사에서 억제시킨 행위를 명문의 규정으로 적어놨어요. 헌법에서.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문제를 못 내요. 법조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벗어난다는 게 없어요. 헌법의 규정으로. 그래서 학설상 판례상 여기서는 인정되는 건가에 대한 논증이 필요해요. 대통령. 네.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죠. 통치행위일까? 막 이런 거. 권한쟁의 심판 들어간다는데 그 권한쟁의 심판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권한쟁의 심판 돼요. 그건. 돼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제 기각이 되느냐, 각하된다고 막 이제 뭐 신문에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각하가 아니에요. 이제 기각이 될 거냐, 인용이 될 거냐가 문제인데, 그 이제 그때 가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 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탑다운 아니에요.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마지막 묻는 문제. 마지막.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 하는 순간 통치행위일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통치행위의 주체는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어요. 의원 개개인도 아니에요. 의원의 집합체인 국회밖에 없어요. 주체는. 근데 국회가 하는 행위는 통치행위가 뭔지가 대해서 헌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헌법에도 없어요. 뭐가 통치행위라고. 그래서 뭐가 통치행위인지를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자, 마지막 바텀업이니까 마지막 이게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가? 일단 요것만 보는 요걸로부터 마지막 묻는 문제로부터 적용되는 조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정언 명령이 필요한데 적용되는 조문은 여기죠. 여기. 적용되는 조문은 여기에다가 쓸 때 해야 될 조문. 이거 사실은 이제 취소의 대상적격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통치행위는 원래 대상적격 파트에 대한 공부가 끝나고 이걸 봐야 되는데 미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완벽 정리를 하고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적용 조문, 행정소송법 이하동법 제38조 제1항이죠. 사실은 38조 1항과 2항인데 제1항이죠. 제2항은 부작위 확인 소송이니까 제1항. 그다음에 이 컴마는 준용이에요. 준용. 컴마는 준용. 내가 만약에 이것도 다 약속이죠. 이런 거. 내가 만약에 법조문을 여러 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컨대 38조. 여러분들은 이런 기호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제38조 제1항 제자 쓰셔야 돼요. 반드시. 그다음에 뭐 19조 뭐 18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13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컴마를 써버리잖아요. 이렇게 컴마를 쳐버리면 준용이에요. 이거 준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나는 준용이 아니고 병렬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약속된 기호들이에요. 이게 약속된 기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된 기호들도 필요하다고. 마치 수학에서 사칙 연산의 기호가 십자가 모양은 더하기이고 이거는 빼기이고 이거는 곱하기이고 이건 나누기다.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약속되게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준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것과 약 병렬적인 거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 쓸 때는 병렬을 이렇게 쓰잖아요. 컴마 그잖아요. 그다음에 and 마지막에 and 이렇게 나가잖아요. 영어도. 근데 거기는 이제 문학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논리문 에세이에서 할 때는 컴마 and A, B, and C 이렇게 가는데 법학에서는 이 컴마를 써버리면 준용이 돼버린 거예요. 법학 답안에서는. 자, 그런 거 약속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38조의 제1항 컴마 그러면 뒤에 있는 두 개 준용이네. 그래서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대상. 자, 38조 제1항과 19조를 합치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19조는 취소송이고 38조 제1항은 무효동 확인소송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처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집행권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주는 행정작용이죠. 근데 그러면 38조 제1항 컴마 제19조 와 있잖아요. 와에 해당하는 조사를 그대로 또 옆에다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는이죠. 항고소송의 대상 이 대는 이렇게 법학 답안은 앞에 있는 조사가 있거나 뭐가 있든지 전부 다 하나씩 뒤에서 받아줘요. 글을 만들 때. 그래서 행정소법 제38조 제1항 컴마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전제예요. 그게 적용되는 조문이 이게 대전제고 대전제이고 제2조 제1항 제1호 그 다음에 그 대전제를 보고 베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보고 베끼기잖아요. 보고 베끼기라고 했잖아. 아까 이거 보고 베끼기. 베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에 의하면 이렇게 보고 베끼면 돼요. 에 의하면 조사가 에 의하면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보고 베낄 때는 에 의하면이에요. 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게 by the law 때문에 그래요. by the law. by the law. 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법치 행정을 가리키기 위하여 요 조사를 쓰는 거예요. 요 조사를.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은 에 따르면 이렇게 쓰세요. 교수님들 책을 보면은 에 따르면 그러니까 만약에 에 의하면이라고 하면은 그냥 보고 베끼면 돼요.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고 베껴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그냥 보고 베꼈거든요. 아니 그냥 그대로 보고 베꼈어요. 법조문 보고. 근데 에 따르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에 따르면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전에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 돼요.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뒤에 들어가야 돼요. 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에 따르면과 에 의하면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면 이 판례는 있잖아요. 에 따르면으로 나와요. 판례 전문을 보면 언제나 에 따르면으로 나오고 우리 수험생들은 에 의하면이라고 쓰고 어차피 보고 베끼는 거니까.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은 뭐냐면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판례가 말하는 건. 에 따르면 according to거든요. according to는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사회 발전에 따라서 반드시 개정되어져야 하거든요. 법률의 개정은 법률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런 국회가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놀고 먹는 직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질이란 말이에요. 계속 법을 개정시켜줘야 돼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애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맞춰서 옷을 유치원 입었던 그 옷을 20년이고 입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옷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변화됨에 따라서 법률도 바꿔줘야 된다. 안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갈수록. 통제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에 따르면이라 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좋은 방식으로 법을 빨리빨리 옷을 막 바꿔줘라. 그런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에 의하면에서 고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스탁 개념이에요. 여기는 플로우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에 의하면 하면서 보고 베끼세요. 그냥. 여기까지가 보고 베꼈어요. 이제 대전제 보고 베꼈죠. 그 다음에 전제 상황이 뭐냐면 이제 바로 앞을 보는 거예요. 전제 상황은 탑다운 아니에요. 바텀업 바로 앞.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한 곳에 대상이 되는가? 바로 앞문장. 바로 앞문장 봤더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쪽 뒷부분. 대통령 갑은 A국 정부로부터 파병 협정에 따른 전투 병력의 파견을 거듭 재촉받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2014년 8월 30일 국군의 전투 병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는 결정, 이하 파병 결정이라 한다.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거죠. 이거 파병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게 전제 상황이에요. 사실은. 요거의 전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전제로 문제되지 않는 것을 빼보면 자 소전제로 이제 오소독스하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소전제로 거기까지 그러니까 바로 앞문장을 이제 하나씩 검토를 해보면 자 대통령 갑은 국군의 전투 병력을 마지막 절 중동 지역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죠.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자 2조 1항 1호 아까 보고 베꼈던 대전제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맞죠 이거? 대통령도 행정청이란 말이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에요. 자, 구체적 사실은 뭐냐면 적용되는 상황이 구체적이고 적용되는 사람이 개별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투병력 대한민국 국군 지금 몇 만일까? 저 군대 갈 때는 6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겠죠. 인구 절벽이라. 하여튼 40만이라 하자고요. 40만 국군을 전부 다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상록수 부대라고 혹은 어떤 부대라고 녹색 부대 해가지고 부대를 딱 지칭했죠. 특정했죠. 부대를 딱 특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A국 정부라는 특정 지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 상황에 개별적 부대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됐죠? 구체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법 집행이 뭐냐면 지금 이거 뭐예요? 협정에 의해서 보내고 있죠. 파병 협정에 의해서 보내고 있죠. 파병 협정은 헌법 제6조에 의하면 국제법으로서 우리나라 법률의 취급을 받아요. 국제법은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어오면 법률이에요. 한미 FTA 협정 있죠? 국회에서 사후 승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이 돼요. 그냥.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취급받도록 한 게 헌법 6조의 정신이에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헌법 정신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파병 협정이니까 국군을 보내는 파병이죠. 이건 공법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법 집행이에요. 예. 국제법이에요. 국제법. 이건 국제법으로서 법 집행이에요. 헌법 제6조에서 우리나라 법이 국내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맞죠. 법 집행이다. 법 집행이다. 그러면 이제 의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의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냐.
그래서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이 통치행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누누이 그때 이제 이제 완벽 정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9조하고 2조 1항 1호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은 3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위, 이렇게 3개로 나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거 특이의 중에 특이해요. 분명히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올해 또 여기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특이의 중에 특이해요. 여기가.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한 단어라고 했어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도 한 단어고, 요건 2단어라고 했어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있다면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거 가르쳐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 그 다음에 여기도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일 거, 이것도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여기도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 판례가, 그 다음에 그 구국할 때 여기 신청권이요 문제,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게 1이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1이 넘어갈 수 있다. 이게 2단계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항상 행정청의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안 될 때 검토하는 건데, 안 될 때 아무나 넘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 될 때 아무나 넘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만 넘어오죠. 아니, 하나가 아니라 행정 지도, 공법상 계약부터, 공법상 계약의 해제, 공법상 계약의 해제 행위, 행정 지도 행위,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 행위, 요것만 넘어와요. 일이 요것만, 딴 거 없어요. 요거하고 요건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까 했더니 이 3개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청의 행위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관행실법태, 관행실법태 1이 넘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1로 넘어와요. 뭐 실질적 결련성으로 넘어와요. 이것저것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 안 되는 것 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적적 신고, 수리행위. 요거 자적적 신고의 수리행위가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안 배우는데, 그 재결, 수용 재결의 신청 거부. 신청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수용재결의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을 거부를 해버려요. 신청을 안 해버려요. 거부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이게 특이의 중에 이것도 특이인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오고, 요거는 감정평가사에서 특이해요.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간다면, 그러면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여기도 해당 안 되고 여기도 해당 안 되고 여기도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 아니다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취소소송의 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취소의 대상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처분인지 문제된다, 인지 여부, 판례,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를 쓰실 때는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사안포서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 규칙성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야 중구난방의 답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판례, 그 사안의 경우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파견 부대에 소속된 전투원들의 해외 파견 근무를 명하고 작전 수행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이어서 그다음에 주어로 넘어가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럼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의 통치행위인지 여부 학판검사 이것도 학판검사 학설 자 실제계 실질적 법치국가 확립 실적 법치국가는 뭐냐면 사법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 행정소송상에서 소송상은 이게 대상이거든요. 행정소송상에서 이 상이란 건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상의 개괄주의, 대상의 한계가 없다. 현재로서. 따라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내재독사, 내재적 제약, 자유재량 행위, 독자적 행위, 그 다음에 내재독사, 사법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자재가 빠졌구나. 그래서 내재독사의 근거로 제외되는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견해. 판례 고정국,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의 행위, 스억, 스스로 억제.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사법심사권에 자신의 사법심사권을 보유는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억제하다 보니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거죠.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검토.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죠. 왜냐하면 현재 실적 법치국가와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심지어 판례도 여기에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죠. 논리적인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이 그걸 법 정책적 근거를 하는데요. 국가 작용 중 사법 통제를 통한 분쟁 해소의 대상보다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가 선거죠, 선거. 선거 행위죠, 선거. 선거를 통한 저거죠. 평가죠, 평가. 그걸 통해서 분쟁 해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 제약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분쟁 해소 대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선거직이 대통령과 국회.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저거 하는 거죠. 날리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사안의 경우 이제 인지 여부, 목차,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은 사법 통치행위인지 여부, 통치행위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은 통치행위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앞에 있었던 걸 좀 써가지고 대통령이 행한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 행위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뭐 이거를 붙여도 되고 수식어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은 통치행위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점수 차이가 없어요. 점수 차이가 없어요. 목차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줬기 때문에 설문의 해결 물어보는 문제 이제 진짜로 물어보는 문제 바텀업에서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되는 처분이긴 하나 항고소송에 의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통치행위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성질은 갖고 있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여기 대상으로 여기다 쓸 수는 없다. 목적어로. 그게 답이에요. 자,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시험 문제, 나머지 문제는 2기 때 보기로 하고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